예, 안녕하십니까. 유통물리학과 3학년에 지금 재학 중에 있고요. 이름은 이우춘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걸 처음 써봐가지고 예, 제 소개를 하면은 이름은 이우춘이고요. 지금 유통물리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이고 신구대학 인쇄과를 졸업을 하고 나서 이제 인쇄 관련 업종에서 한 10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그 주식회사 다운을 2012년도에 창립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소개는 이렇게 하고, 저희 회사가 뭐 어떤 회사냐면은, 저희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이렇게 그 제약 케이스라든지 아니면 식품 케이스, 그런 케이스를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제 골게타 박스라고 해가지고, 우리 많이 판매되는 선물 세트, 그 다음에 뭐 치킨 박스, 뭐 피자 박스, 이런 박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이 쇼핑백도 제작을 하고 있는데, 이 종이 쇼핑백은 뭐 게스 거는 저희가 다 만드니까, 만약에 게스 쇼핑백을 사갖고 받으셨다 그러면 저희 회사에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하고 제 소개는 이렇게 간략하게 끝내고, 오늘 이제 제가 강의를 하려고 하는 포장의 이해와 인쇄 기술,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포장의 이해, 포장 되게 간단하잖아요. 우리 실생활에서 항상 포장을 하고 이렇게 물류를 하고 항상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 포장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포장 관련 인쇄 업계를 운영을 하고, 신구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이제 카톤박스 회사, 골게타 박스 회사를 한 3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요. 그리고 하이트 산업이라는 그 하이트 맥주 계열사에서 연포장하고 라벨 쪽에 근무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좋은 포장이라는 그런 이제 골판지 박스 회사도 좀 다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수님이 말씀했듯이 제가 올 3월에 포장 기술사 시험을 치렀어요. 그래갖고 저는 이제 제가 95학번이니까 지금 2017년이잖아요. 그럼 제가 22년을 이 포장 관련 일을 하고 군대 2년 빼면은 20년을 포장 관련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뭐 포장 기술사, 이제 어느 정도 포장의 노하우도 있고 정말 간단하구나, 좀만 공부하면 되겠구나 하고 시험을 봤는데 보기 좋게 떨어졌습니다.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포장이라는 게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분야가 너무 넓습니다. 그 분야를 제가 대략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우선 이제 종이 제품으로 따지면 골판지 박스가 있을 거고요. 아까 얘기하는 우리 회사에서 만드는 일반 SC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쌀포대 같은 그런 지대, 그런 이제 종이 제품에 대한 포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플라스틱에는 우리 햇반 쓰는 용기, 그것도 포장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콜라병이나 이런 병도 있잖아요. 보틀. 예, 플라스틱 병. 요것도 포장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주위에서 자주 쓰는 이제 삼계탕 파우치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연포장. 필름으로 하는 그런 것도 다 포장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보면 종이 제품, 플라스틱. 여기에다가 이제 금속도 들어갑니다. 금속. 캔 들어가잖아요. 맥주 캔. 그 다음에 참치캔, 이것도 포장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스프레이나 파리약, 이런 에어로졸 쓰는 것도 포장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치약, 튜브, 예, 이것도 포장입니다. 그 다음에 유리용기, 유리병, 이것도 포장이잖아요. 유리병. 그러니까 유리병을 또 만들고 나서는 또 마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요 마개도 클로즈어라고 해가지고 우리 뚜껑, 이것도 최대한 한 방법 분량의 또 포장의 또 범위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처음에 이런 유리병이나 금속 캔이 개발되기 전에 그때 나무 제품으로 이렇게 하는 거, 그것도 이제 포장이고요. 근데 포장에 또 들어가는 게 물류도
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 그 하나의 과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삼성전자나 LG전자에서 만든 뭐 전자제품을 만드는데 이 전자제품에 그 이제 운송 중이나 이렇게 뭐 외부의 압력으로 망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완충 포장이라는 또 과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티로폼을 대가지고 완충 개수를 구해가지고 스티로폼을 몇 T를 대야 되나 어느 두께를 대야 되나 이런 것도 이제 포장의 일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포장학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광범위해서 한 개 분야만 잘한다고 해가지고 이 포장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냥 이제 포장의 개념과 이제 포장이 어떤 의의가 있는지 그것만 뭐 쉽게 알 수 있게끔 하고 하겠습니다. 이제 포장의 개념인데요. 이제 우리 한국산업표준규격에서는 이제 포장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물품의 수송, 보관, 취급, 사용 등에 있어서 그것의 가치 및 상태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재료, 용기 등을 물품에 부여하는 기술 또는 그 상태, 이것을 단위 포장, 내부 포장 및 외부 포장의 세 종류로 대변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장은 포장재 소재뿐만이 아니라 포장을 하는 기술까지도 우리는 포장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게 한국 산업 표준으로 그렇게 포장을 정하지만 우리 현대적 포장의 정의를 하면요. 우선은 이제 그 물품의 품질과 가치를 보호하고 보존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물품의 취급을 편리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물품의 정보 및 전달 및 판매를 촉진시키고, 그러니까 이 포장에 만약에 저희가 그 뭐 농약인데 외부 표시에 농약이 아니라 뭐 이거 뭐 감기약이다 이렇게 써 있어갖고 그거 마시면은 사람이 크게 해를 입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의 전달, 그 다음에 이 포장을 잘 해내가지고 판매 촉진도 일으킬 수 있는 게 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회적 공익성, 그다음에 환경에 적합해야 되고 생산, 유통, 소비에 합리화해야 되고 그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며 폐기 시 환경 친화적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요즘 그 예전에는 그 비닐 같은 경우에 이게 저희가 이제 폐기를 해갖고 매립을 시키면은 뭐 썩는데 뭐 100년, 뭐 150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많이 개발이 돼가지고 비닐 같은 것도 이제 강분해 물질을 넣어가지고 햇볕에 두면은 자연스럽게 분해가 될 수 있게끔 요즘 포장 재료들도 상당히 많이 발전을 해왔습니다. 이제 포장의 종류 아까 그 정의해서 했을 때 개별 포장, 내부 포장, 외부 포장이라고 있는데 뭐 개부 포장은 우리 그 단위 포장이라고 하고 물품을 낱개로 포장하는 걸 개별 포장이라고 하고요. 내부 포장은 이제 뭐 수분이나 습기에 대해서 이런 외부 환경으로부터 이제 그 제품을 보호할 수 있는 포장을 내부 포장이라고 합니다. 외부 포장은 이제 겉포장이라고 하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물품을 상자나 포대나 나무통에 넣어갖고 화물을 표시하고 운송할 때 쓰는 포장을 외부 포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너무 빠른가요? 좀 긴장을 해서 좀 말이 빨리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포장의 기능별 분류를 보면요. 우선은 뭐 여러 많이 다 써있는데 우선 공업 포장하고 상업 포장으로만 분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업 포장은 내용물의 보호 및 취급의 편리성 기능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물품에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하는 한 포장비가 낮을수록 유리. 그러니까 공업 포장은 물품을 운송하기 위해서 포장하는 걸 공업 포장이라고 하고요. 상업 포장은 소매 포장이나 소비자 포장이라고도 하며 판매 촉진과 매매의 편리성, 작업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상업 포장은 우리가 이제 포장을 보기 좋게 선물 세트 같은 경우에 이렇게 뭐 화려하고 이렇게 돼 있어야 다 많이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상업 포장이라고 하고 공업 포장은 물품을 이동시키는 걸 공업 포장이라고 합니다. 이제 포장의 필요 조건. 그러니까 포장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그 작업성이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작업성이 좋으려고 그러면은 요즘은 자동화나 표준화. 이게 큰 이슈고요. 요즘은 뭐 로봇이 다 포장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되는데 그 로봇이 그 포장을 다 해주는 시스템도 있지만은 그 로봇이 못하고 이제 소기업들에서는 직접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제 표준화 같은 거를 그 포장 표준화를 통해서 좀 작업성을 좀 높여야 되고요. 이제 보관성인 면에서는 이제 뭐 보관할 때 좀
강도나 밀폐성 이런 걸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운송면에서도 뭐 읽어드리면 과중한 포장이 되지 않도록 포장물의 강도, 중량, 크기 형성된 표준화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포장을 잘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올라갑니다. 근데 이 적정한 포장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 강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그것도 되게 많이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예? 25분이요?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포장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우선 포장하면은 우선 보호를 해야 될 겁니다. 물품을. 이 보호성 중요하고요. 편리성도 중요합니다. 이 포장을 해가지고 정말 불편하다 그럼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편리성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 하역성, 작업성, 판매 촉진성, 환경 친화성, 경제성, 표시성. 아까 제가 표시성에 대해서 아까 대략 설명을 했었고, 환경 친화적인 것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포장의 기능들을 준수하면서 포장을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유통물류학은 유통물류 이제 물류 과정에서 포장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송, 보관, 판매, 재활용을 연결하는 유기적인 시스템이고요. 최소 비용으로 양호한 상태의 물상품을 운반하기 위한 도구이며, 판매 이익을 최대화하면서 물류비를 최소화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갖고 물류 과정에서 이 포장 이런 요건들을 생각을 하면서 포장의 방향을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포장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그 인쇄 기술이 솔직히 저한테는 포장보다는 제 전문 분야입니다. 근데 인쇄 기술에서 색의 이해, 이 색을 넣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 색을 조금은 알아야 인쇄를 알 수가 있어갖고 간략하게 뭐 색의 이해라고 해가지고 하나 넣어드렸습니다. 그래갖고 이 색의 이해를 보시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다 배웠듯이 빛의 삼원색, RGB, 이거 다 아시는 내용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색의 삼원색, CMY. 이 이론상 이 색의 삼원색 사이안, 마젠타, 옐로우를 하면요, 이렇게 이 가산화합이 돼갖고 저 중간에 블랙이 나와야 됩니다. 블랙. 근데 블랙이 나와야 되는데, 요 책에서 나와 있듯이 이론상은 블랙인데, 보시면은, 이거 보이시지 안 보시지 모르겠는데, 블랙이 아닙니다. 회색 진한 색. 그래갖고, 인쇄를 할 때는, 인쇄의 사원색이라고 합니다. 그래갖고, CMY에 블랙을 더해가지고, 인쇄의 사원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인쇄의 사원색 갖고 모든 색상을 다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저기 달력에 보이는 사진 인쇄를 하면은, 사진을 봤을 때는, 여기 달력 보이시죠? 요 달력에 보면은, 저기 이제 사원색으로 CMYK로 인쇄를 한 겁니다. CMYK로 인쇄를 한 건데, 저렇게 다 색의 표현은 다 되는데, 제가 뭐 포장지를 만들거나 인쇄를 할 때 중요하다고 하는 색깔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로고, 아니면은 정말 강조하는 색들. 이것들은 이렇게 사원색으로 인쇄를 하면은 인쇄 품질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별색이라고 해가지고, 뭐 노란색이, 펜타칼라나 뭐 DIC 칼라칩을 보는 색상이 나열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갖고 그 팬텀 컬러를 이용해서 별색 인쇄를 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보통 이제 옵셋 인쇄나 그라비오 인쇄를 할 때는 CMYK에 별색 2도 또는 3도 정도를 더해서 인쇄를 하게 됩니다. 색은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쇄 기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이제 이게 재판 방식이거든요. 볼록판 인쇄, 평판 인쇄, 옹판 인쇄, 공판 인쇄,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이 네 가지가 재판 기술인데, 이 볼록판 인쇄는 우리 도장 아시죠? 도장 고무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적인 인쇄로는 플렉소그래피 인쇄로 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쓰는 카톤 박스나 아니면 또 시퍼 박스라고도 부르죠. 구게트 박스. 그런데 하는 플렉소그래피 인쇄고요. 그 다음에 평판 인쇄. 평판은 이제 볼록이나 오목이 없이 그냥 판에서 물과 기름의 반발력으로 인쇄하는 옵셋 인쇄. 요거를 평판 인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옹판 인쇄는 그라비어 인쇄, 우리 필름 인쇄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갖고 요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고, 공판 인쇄, 스크린 인쇄, 요 제품은
이 스크린 인쇄는 저 공이요. 그냥 구멍 못 잡니다. 그 스크린에 이런 면 같은 실크에다가 그 부위를 뚫어갖고 그냥 스키즈로 미는 옛날 등사기 원리라면 이해를 하시면은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갖고 오늘 이제 볼록판 인쇄 대표적인 플렉소그래피, 평판 인쇄의 대표적인 옵셋 인쇄, 공판 인쇄의 대표적인 그라비언 인쇄, 공판 인쇄의 대표적인 스크린 인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색하면서 이게 아까 말씀드렸을 때 보통은 인쇄는 검정색부터 먼저 인쇄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인쇄 유닛 첫 번째 유닛에서 이렇게 검정색을 인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청색을 인쇄를 합니다. 청색을 인쇄하고 그 다음에 마젠타 인쇄를 하고 이렇게 옐로우로 인쇄를 합니다. 이렇게 인쇄를 해갖고 합쳐지게 되면은 이런 식의 디자인에 대한 하나의 패키지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인쇄는 이렇게 색을 1도씩 인쇄를 해나간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플렉스그래피, 우리 보통 후색소, 플렉소 이렇게 막 부르는데 요 인쇄는 우리 카톤박스나 시퍼박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망점 인쇄는 거의 활용은 안 되고요. 요즘은 뭐 아까 사진처럼 하는 플렉소 인쇄도 있지만은 요즘 카톤박스에 별색으로 회사명, 제품명만 인쇄하는 뭐 그런 인쇄에서 사용을 합니다. 재판은 아까 뭐 지금 제가 설명 하나 빼드리는 게 있는데, 이제 우리가 뭐 컴퓨터에서 프린터로 전송을 할 때는 그냥 이렇게 파일 자체 그냥 바로 보내잖아요. 그런데 인쇄에는 디지털 인쇄라고 해갖고 그렇게 보내는 거는 요즘 개발이 되어갖고 지금 사용하고 있지만은 마스터판을 만들어야 됩니다. 마스터판. 그걸 재판이라고 하는데, 우리 뭐 레코드 복사하듯이 이런 재판, 마스터판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재판 과정에 그걸 재판이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고무판 재판 많이 썼고요. 근데 요즘은 고무판 재판을 안 씁니다. 그러니까 강강선 수지판을 많이 쓰는데, 이거는 뭐 아까 공무인처럼 그런 재판을 만들어 가지고 망점 인쇄는 안 하고 그냥 망점 인쇄는 안 하고 로고나 회사명이나 그런 기본적인 상품만 보여드릴 수 있는 인쇄 방식입니다. 제가 사진을 조금 동영상을 조금 준비하고 왔는데요. 아이고, 제가 실수를 했네요. 여기서 이제 골판지 인쇄하는 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동영상을 갖고 왔는데, 골판지 인쇄가 지금 여기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골판지 인쇄하는 건 좀 보여드리기 힘들 것 같고요. 17분이요? 이렇게 했고, 이거는 그냥 우리가 흔히 쓰는, 우리 주위에서 쓰는 골판지 인쇄 방식이다. 볼록판 인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수지판을 여기다 걸어가지고요. 종이 바로 이렇게 통과가 돼갖고 인쇄하는 거기 때문에 인쇄는 되게 간단합니다. 그냥 우리 공무인 도장 찍는다고 생각하시면은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옵셋 인쇄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옵셋 인쇄기는 아까 제가 물과 기름의 반발력으로 인쇄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평판 인쇄라고 해가지고 인쇄 판통과 앞통 사이에 블랑켓 통이라는 편매 축임물을 부여한 축임 장치가 있습니다. 설명 되게 어렵죠? 이해 못 하시겠죠? 어렵습니다. 그런데 원리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물하고 잉크하고는 같이 붙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이 묻어 있는 부분은 잉크가 안 올라가고요.
물이 없는 부분은 잉크가 가가지고 이 블랑켓이라는 그 고무판에다가 그 전이를 시켜가지고 그걸 다시 인쇄면에 인쇄를 하는 간접 인쇄 방식이고요. 이거 조금 자세히 더 설명을 해드리면은 여기가 이제 인쇄 잉크가 내려오는 그 인쇄기에서 인쇄 잉크가 이렇게 쭉 내려오고 인쇄 잉크가 일로 묻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축임 장치, 아까 댐핑 장치라고 하는 그 축임물 장치인데요. 여기서 그 물이 올라가고 그 PS판이라는 판을 걸어가지고 요 표면에 그 잉크하고 물의 반발력을 통해서 이 블랑켓이라는 통에 전이를 시키고 요 종이가 들어가는 여기에 다시 인쇄를 하는 방식, 그래갖고 간접 인쇄 방식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잉크가 전이 되는 게 한 45%에서 한 70% 정도가, 아니 45%에서 50% 정도가 그 잉크가 전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서 맨 처음에 검정색 찍고 청색 찍고 마젠타 찍고 옐로우 찍고 이렇게 하면서 인쇄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아까 이 재판 방식이 아까 PS판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이제 PS판을 예전에는 이제 필름을 출력을 해가지고 그걸 소부를 해가지고 이런 PS판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인쇄 화상을 만들어가지고 여기 글씨 있잖아요. 여기 글씨 위에는 그 잉크가 묻는 거고요. 이런 면들은 요 하얀 부분은 물이 묻는 겁니다. 그래갖고 요 물 위에는 잉크가 안 올라가고 요 글씨 위에만 잉크가 올라가고 인쇄하는 그 아까 그 PS판 요 제작을 해야 되는데 요 PS판이 요즘은 좀 많이 바뀐 게 CTP라고 해가지고요. 컴퓨터 투 프레스 예전에 아니면 컴퓨터 투 플레이트라는 그 CTP 방식이 발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그 필름 출력비가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비싸게는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기초 개발비로 들어갔었는데 요즘은 이게 필름을 안 뽑아 필름에서 소분을 하는 게 아니고요. 컴퓨터에서 판에 바로 뽑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런 필름 비용은 감소가 됐고 요 CTP가 발전을 하게 되면서 아까 망점 인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망점 자체가 재현이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박스를 만들면은 이런 공정도에 이게 박스를 만드는 공정도인데 칼라 박스 만드는 공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이 되고 어떤 박스 형태가 정해지면은 그 CTP로 판을 출력해서 인쇄를 하고 그 위에 이제 코팅을 해주고 그 인쇄물을 보호해 주고요. 이제 골판지를 붙이거나 아니면은 마닐라 그 상태로 합지를 해가지고 톰슨하고 접착하고 완성품이 나온 겁니다. 그 인쇄기, 옵셋 인쇄기 돌아가는 거를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급지부거든요. 이제 종이가 이렇게 들어가면요. 이제 1번 유닛, 여기가 이제 그 검정색을 인쇄하는 유닛입니다. 이게 화면에 돌아가면은 여기 판이 이렇게 검정색이 보이시나요? 근데 여기 위에 청색 보이시죠? 이렇게 청색 한 가지씩 색을 인쇄를 해갖고 나가는 겁니다. 빨간색, 마젠타 인쇄를 하고 이제 나중에 황판 이렇게 인쇄를 하고 나면은 이제 최종 결과물이 이제 여기까지가 사원색이고요. 이제 여기 지금은 이 제품은 별색을 안 썼는데 2개 유닛 더 별색을 쓸 수가 있고요. 색깔 순서를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거든요? 색이 재현이 잘 안 될 수가 있고 바꿔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 바꿔도 상관은 없는데 그 진한 색부터 찢는 이유가 나중에 흐린 색이 올라가 버리면은 그 진한 색에 묻혀갖고 그 흐린 색이 잘 표현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한 색상부터 많이 찍는 게 그 원칙입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되면 저렇게 이제 그 빕스에 납품하는 그 컵 인쇄물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옵셋 인쇄이고요. 이 옵셋 인쇄는 현존하는 그 인쇄 품질 중에 최고의 품질을 표현할 수 있는 인쇄 형식입니다. 그다음 이제 제가 그 공정도 보여드리고 했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른 그 합지나 뭐 접착이나 톰슨 공정은 그냥 넘어가겠고요. 합지는 골판지하고 그 인쇄된 종이하고 붙이는 공정을 합지라고 그러고요. 톰슨은 그 프레스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 목형 안에 칼을 박아가지고 칼하고 접히는 그 오시선을 박아가지고 프레스해가지고 그 모양대로 따지는 걸 톰슨이라고 그러고요. 우리가 이제 많이 그 칼라박스 쓰다 보면은 이렇게 원터치 아니면 이렇게 상가짝으로 접잖아요. 그런 걸 이제 접착 공정을 갖춰가지고 그 칼라박스가 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라비어 인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그라비아는 그 웅판이고요. 이 그라비어 동판이 되게 비쌉니다. 그래갖고 이 웅판 인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그라비어 인쇄는 보통 이제 인쇄기가 8도에서 최소한 8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좀 많은 것은 12도. 제가 본 기계 중에 제일 많은 거는 16도까지 봤습니다. 그러니까 왜 많이 하느냐? 이게 롤로 인쇄를 하고 필름에 인쇄를 하다 보니까 사원색 재현이 그렇게 막 좋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망점 형태가 색이 막 층이지게 나오기 때문에 그 중요한 사진들 있잖아요. 그 우리 뭐 그런 것만 사진만 이렇게 사원색을 쓰고 나머지 색들은 다 별색으로 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사용하는 그 제품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그라비어 인쇄는 이 옹판이고요. 이렇게 이 동판 안에 잉크가 들어가서 이 필름에 이렇게 전이 되는 이렇게 잉크가 이렇게 묻어갖고 안에 거 나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그라비어 인쇄 필름에 인쇄하는 게 참 애로사항이 많은 게 뭐냐면요. 이제 이제 제품을 제작하시는 분들 보시면은 자기가 제품은 한 100만 원 정도 만들어요. 100만 원, 120만 원치 뭐 필름을 만들든지 파우치를 만들든지 롤을 만드는데 이 동판 하나에 한 4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8도 하면은 320만 원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그래갖고 그런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이 그라비어 인쇄에서는. 근데 그 제품을 보존하고 하려고 하면은 그 필름으로 써야 되는 그런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있으면서도 그 상당히 유용하게 많이 사용하는 인쇄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제품 방식이 아까 마스터 만드는 방식인데 요 위에 두 개는 이제 부메랑 방식이라고 필름을 부식을 시켜갖고 동판에 필름을 부식해서 만드는 방법이고요. 그 해리오 방식은 레이저로 동판을 찍어갖고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래갖고 요즘 위에 두 개 방식은 거의 안 쓰고요. 요 해리오 방식을 많이 쓰는데 요거는 도당 40만 원 정도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라비어 인쇄하는 것도 제가 이거는 저희 회사에 없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제가 좀 다운을 받아가지고 좀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그라비어 인쇄 방식은요, 보통 이제 필름에 인쇄되다 보면 투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원색에다가 뒤에 백색을 칩니다. 대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5도가 들어가고요. 그 위에 이제 별색 해가지고 한 3도 정도 했고 8도로 인쇄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필름에 인쇄를 하는 거고요. 저게 지금 그 동판인데 밑에 부분이 저 동판이 한 40만 원 정도 도당 4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롤 인쇄고요.
많이 쓰는 우리 뭐 필름 파우치나 삼계탕 아니면 화장품 파우치도 많잖아요. 그런 거 다 이렇게 쓰고요. 요거는 구성 자체가 필름이 많이 쓰는 게 OPP, PET, 나일론, 그다음에 증착 페트, 알루미늄, 이걸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레트로드 파우치가 될 수도 있고요. 가자 파우치처럼 얇게 그렇게 만들 수도 있고, 이건 만들 수 있는 종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게 이제 저 장치가 뭐냐면요. 이게 롤로 인쇄다 보면 이게 핀이 맞는지, 이게 인쇄물이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모르잖아요. 저렇게 빛을 딱 주면서 저게 돌아가는데 정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광선의 속도하고 기계 돌아가는 속도하고 맞춰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그라비어 인쇄입니다. 4분 남았네요. 그다음에 이제 스크린 인쇄,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스크린 인쇄는 이런 등사기 있잖아요. 근데 이 등사기를 이용하는 원리로 이제 인쇄를 하는 거고요. 우리 쪽에 실생활도 되게 많이 쓰여집니다. 우리 옷 같은 경우에 이렇게 로고 받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스크린 인쇄 많이 합니다. 이 인쇄 장점은 다른 인쇄들은 아까 잉크 피막이 얇게 올라가는데, 이거는 내가 원하는 만큼 두껍게 오를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이런 도자기 같은 경우에도 많은 도자기 같은 분야에서도 이 실크 스크린 인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이 병컵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재판 방식에 따라서 블록판, 평판, 오모판, 공판, 이렇게 4가지 인쇄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준비는 많이 한다고 했는데 이런 강의가 처음이다 보니까 좀 긴장도 되고 잘 진행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 있으시면 받고요. 아니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물리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임용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이 자리 만들어주신 우리 정성태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선 저는 이제 소상공인의 동네 슈퍼 성공을 위한 연구 및 해결 방안인데, 이거는 동네 슈퍼뿐만 아니라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골목 상권에 대한 소상공인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입니다. 이거는 제가 87년도부터 계속 직장 다니다가 사업하다가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다시 또 컨설팅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나중에 여러분들이 혹시 궁금한 점이나 나는 창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제가 창업까지도 컨설팅 해줄 수 있는 조금 그런 자리가 되니까 그 부분에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인테리어까지 몰라도 조금 하겠습니다. 일단 목차부터 말씀드릴게요. 제 이력상, 그 다음에 소매업대 현황 및 2000년 이후의 업태 변화, 이거는 우리 유통산업발전론에 있는 교재를 인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네 슈퍼와 편의점의 현황 및 고객 가치, 그 다음에 우리가 유통물리학과가 경영학부 아닙니까? 그러면 경영활동의 3요소, 그 다음에 소매 마케팅 전략과 마케팅 믹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압 분석, 그 다음에 기본 컨셉, 주요 고객, 경쟁업체, 기쁜 가게의 특징은 현재 하나의 브랜드를 같이 하신 분이 기쁜 가게로 명칭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금 현재 하나의 모델샵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수익 분석, 레이아웃하고 이제 관련된 사진들을 제가 첨부했어요. 그 나머지는 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부한 지가 참 오래됐어요. 1984년도에 제가 졸업을 해갖고요. 직장을 87년도 현대백화점에 근무를 했습니다. 참 일을 했죠. 그 다음에 93년도에 애경백화점. 92년도부터 3월달 93년도까지 뭐 했냐면, 제가 솔직히 백화점에 근무하다 보니까
갑자기 공무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보건위생과라든지. 요거에 대해 좀 제가 좀 설명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거에 근간으로 해갖고 제가 여태까지 인생을 살아온 목표가 또 바뀌어졌으니까. 공무원 시험을 봤는데 딱 그 우리 애가, 큰 애가 92년 4월 1일인데 제가 2월 14일 날 회사를 그만두고 공부하면서 애를 낳았습니다. 백수 있을 때. 근데 어찌나 역시 반년 공부하고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경백화점에 그 TF팀으로 들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LG백화점, 지금은 GS 리테일인데 GS 리테일 백화점에서 롯데로 또 인수인 넘어갔죠. 또 한 가지는 그 다음에 제가 백화점을 많이 옮겨 다니는 이유를 나중에 제가 설명해 드릴 겁니다. 97년도에 나산 TFT 수서 로즈데일이 있었습니다. 그걸로 갔습니다. 이렇게 백화점을 옮겨 다니게 된 동기가 뭐냐면은 학력에 대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LG백화점에 처음에 애경백화점에 갈 때도 마찬가지, 그때는 서울대 스카이젤명, 서울대, 연대, 고대, 그 다음에 서강대까지가 우리 주 멤버들입니다. 저만 고등학교 나왔습니다. 그래서 진급에 계속 누락이 되다 보니까 안 됐다 싶어서 이제 했죠. 그러다가 IMF 때 97년도, 8년도 1월 달에 부도로 났고, 그래서 뭐 할까 했는데 이제 또 주위에서 저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제가 워낙 뭐 돌아다니길 좋아하니까. 근데 이제 그 건국대학교에서 건국유업이라는 우유 사업을 민간업자한테 외주를 줬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유통에 대한 어떤 그 영업본부장 맡았고, 거기서 제가 하나 만든 게 뭐냐면 상품을, 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구르트 4줄에 1,000원짜리를 제가 98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뭐 가공우유 4개 1,000원짜리라든지, 지금 뭐 아이스크림도 있지만 옛날에 쭈쭈바 같은 거 5개에 1,000원씩 제가 만든 상품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안 되겠다, 내가 사업해야겠다라고 해서 사업을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또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내가 그때는 자신 있다고 맞는데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부도가 났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또 있더니 뭐 두부라든지 무기라든지 이렇게 있다가 어떤 뭐 직장 다니다 보니까 직장이 또 부도나고 영원한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가만히 있다 제가 이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고 뭘 할까 고민하다가 컨설턴트를 한번 해볼까? 누가 저한테 좀 해보라고 좀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라는 그 지금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공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들가게 관련 컨설팅, 또 시장 활성화 자문위원, 그다음에 요거 외에 또 뭐 AT센터의 뭐 심사위원도 여러 가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거 하고 있고, 그 하다가 이제 뭐 제가 2014년도에 또 개인 사업자도 아직도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거의 그만두고 지금은 현재 그 중동부 슈퍼마켓 협동조합이라는 그 협동조합의 그냥 책임자를 맡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지지난주에 서울시 중소유통물센터에 지금 예정인데 1월 달에 그 지금 그 각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전 안 하면 제가 좀 딜레이가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거기 서울시하고 지금 협약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하면서 유통물리학과 왜 들어왔냐? 사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소상공인진흥공단이라든지 거기서 강의를 하고 싶어도 그 스펙이 조금 있어야 돼요. 아무래도 모든 거는 내 경험 갖고는 안 됩니다. 학력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사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유통물리학과에 정말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다른 학교에 없는 물류도 있지만 유통이라는 부분에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유통은 꼭 유통이가 아니라 외식도 유통이고 다 유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업하면서 뭘 했냐? 반찬을 직접 만들기도 하고 돈가스, 소세지, 뭐 전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사실요. 뭐 그런 거는 뭐 국수집도 제가 뭐 남들 말하는 레시피 만들어보고 그거는 이제 각자 이제 했기 때문에 유통에 대한 걸 너무 빠삭하게 알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나중에라도 좀 했으면 제가 좀 제안을 해드릴 겁니다. 이거는 교재 유통산업 발전내에 나오는데 조금 제가 좀 더 첨가했어요. 한국, 일본, 미국이죠. 이거 보셨죠? 유통산업 발전내. 그 중에 없는 거는 현재
1930년대에는 우리나라는 화신 상해로 해갖고 백화점이 최초입니다. 근데 미스코스 백화점이 1955년대 신세계가 인수해갖고 그게 바뀐 거고, 슈퍼는 언제 했냐? 1968년에 유서울이 처음 생겼고, 69년에는 새마을 슈퍼체인이라는 데가 새롭게 생겨났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슈퍼 백화점이 맡으냐 이런 게 아니고 편의점입니다. 편의점은 1989년도 5월 달에 저 아시아나 선수촌 아파트 그쪽에 1호점이 생겼어요. 근데 지금은 3만 개가 넘죠. 훨씬 3만 5천 개가 넘었습니다. 이 마트는 93년도 창동에서 1호점을 개설했고요. 외국은 뭐 볼 필요 없고 우리나라 현재 유통의 현황입니다. 이것도 교재에 나온 내용입니다. 전통 송회업이라는 거는 재래시장이나 동네 슈퍼, 골목 상권에 대한 거를 말하는 건데 2000년도부에서 2012년도까지는 66%에서 지금 42%인데 지금 현재 아마 한 30%? 점점 더 위축돼 가고 있습니다. 현대 소매업 중에 뭐 백화점, 마트, 편의점, 슈퍼마켓, 온라인 쇼핑인데 지금 마트는 성장세가 둔화돼 갖고 이제 쇠퇴기에 접어들었고요. 그냥 백화점은 그냥 답보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에 슈퍼 중에 일반 슈퍼 좀 말고 대형, 중대형 개인 마트들은 조금 올해 작년부터 조금 더 늘어난 형태고 편의점은 계속 증가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쇼핑 같은 경우는 12년대 13%지만 지금 한 20%가 넘을 겁니다. 그거든요. 갈수록 그 모바일이라든지 인터넷 쇼핑몰이 활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일단 동네 슈퍼는 이거는 그 슈퍼마켓 연합회에서 좀 조사한 내용인데 뭐 통계청이랑 뭐 이렇게 조사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2010년도에 동네 슈퍼는 16만 개에서 작년에 5만 개입니다. 11만 개가 감소됐어요. 편의점은 한 개에서 작년에 3만 개지만 지금 3월 기준 3만 6천 개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객 가치는 뭐 아실 거예요. 편의점은 뭐 요즘에 뭐 시간, 장소, 상품인데 그 중에 그래도 편리성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혼족들이라든지 그런 이제 그런 상품들이 전에 후배들하고 이제 제가 사업할 때 얘기한 게 앞으로는 이 즉석식품 시장들이 엄청 늘어날 것이라는 게 벌써 한 4, 5년 전부터 얘기가 나오고 그런 상품들을 제안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납품을 하다가 또 중간에 좀 어그러진 거여서 근데 지금은 앞으로도 점점 이 2조 이 즉석 HML 시장이 2조가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슈되는 상품들이 그런 상품들이에요. 근데 이제 슈퍼는 동네 슈퍼마켓들은 정말 왜소하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더 어려울 겁니다. 근데 다행히 아까 그 5만 개에서 지금 과연 이게 줄어들까 말까 하는 저희들 이제 집단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소상공인진흥공단하고 몇 군데 지자체하고 이거를 유지하려고 매년 정부에서는 돈을 지자체에다가 돈을 쏟아붓습니다. 6억이든 얼마들. 그래서 그걸 갖고 하고 또 동네 상권 골목 슈퍼 공동 세일전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좀 더 줄어드는데 언제까지 한 2년 안에서 3년에는 한 2만 개 정도로 축소되지 않을까. 그 이유는 일본에는 지금 슈퍼마켓이 없습니다. 예. 거의 다 편의점이 돼 있고 어쩌다 한번 그런 게 있는 거고. 근데 편의점은 앞으로도 문제는 더 늘어나지만은 문제는 지금 일부 365 편의점이라든지 없어지는 이유는 경쟁력이 약하면은 이제는 안 됩니다. 문제는 그 점주의 이익률이 없기 때문에 점점 매출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거기서 이제 앞으로 나올 게 우리가 경영학부잖아요. 이거는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이 플랜 2C를 항상 머리에 뒀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 1학기 때 뭐 우리 정 교수님한테 경영활동 3년서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거는 백화점 다니면서 제가 후배들한테 항상 했던 내용이 뭐냐? 항상 계획을 갖고 실행을 하고 평가를 해라.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해야 되는데 우리 슈퍼마켓 사장님들은 그런 게 없어요. 슈퍼 말고 일반적인 소상공인들이 대다수가 그냥 무턱대고 장사하고
내가 오늘 매출을 얼마나 가져야 되고 거기에 따라 어떤 노력을 실행했으며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평가 요소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 본인들이 어떤 개념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이거를 어느 누구도 각자 예를 들어서 슈퍼하는 사장님이든 저는 유통이라는 건 아까 서두에 말했지만 동네 슈퍼만 정하는 게 아니라 모든 소상공인들이 동네 슈퍼의 모든 것들이 다 이런 걸 갖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지금 편의점에 점점 늘러가고 있습니다. 지고 있고. 그래서 첫째는 목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그리고 변화와 혁신을 뒤로 해서도 안 된다. 그리고 항상 부정적인 마인드보다 긍정적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거를 제대로 운영을 해야지만이 성공시킬 수 있다는 걸 가져야 된다. 직장인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직장인도 그냥 대충 하면 안 되고 오늘 내가 능력 있는 자로 내가 어떤 인정을 받으려면은 오늘 내가 계획을 갖고 실행해서 계속 자기가 노력할 수 있는 자기 해야 되는데 그게 대다수가 없어요. 예. 남들 어떤 직장 다니면 뭐 부정적으로 왜 그러냐, 이 사람은 안 된다. 이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도 다 그겁니다. 이거 투자해서 될까? 변화를 두려워하더라고요. 근데 성공한 사람들은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는 겁니다. 사실 아까 우리 좀 전에 이윤희 대표가 떨어졌다 그랬죠. 작년에 한번 가을에 쳤어요. 떨어졌습니다. 저요. 시험이요. 유통관리사. 그냥 무조건 계획 없이 되겠지 하고 했다가 그냥 공부 안 하고 한번 접었더니 정말 어렵더라고요. 예, 이거는 정말 실감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내가 20년, 30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런 목표를 갖고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또 중요하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정말 이거는 그동안 느꼈던 게 왜 이론이 왜 이게 필요한가를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되는 게 그냥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마케팅 전략이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과연 이거를 어떻게 계획을 하는 거는 그 사장님들이 아는데 그걸 모릅니다. 어떤 그 주변 고객의 상권에 대해서 시장을 정말 세분화할 것인가, 나는 여기 점포에서 어떤 전문점을 가져갈 것인가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목표 고객도 없고요. 그 다음에 차별화되는 어떤 자기만의 점포에 대한 특성화할 것도 없습니다. 코피는 아시겠죠? 상품, 가격, 장소, 프로모션. 이게 기본적이에요, 장사에 대해서는. 근데 동네 슈퍼나 모든 상인 사장님들은 이 원칙을 모르시고 단지 내가 그동안 20년이든 30년이든 그 사장님들이 슈퍼 하시는 사장님들이 대부분 연세가 평균 나이가 62세 전후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만 되면은 그 연령층들은 슈퍼를 안 해요. 힘들어서 못 해요. 그래서 슈퍼가 거의 없어지는데 제2의 단계로 자식들이 하는 데는 더 낮을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마케팅 전략은 진짜 학교에서 배우는 거를 정말 내가 내 것으로 만들어서 좀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이거는 꼭 유통이 아니라도 모든 학습에 대한 수학 분석은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강점, 스트렝스, 위크니스, 오퍼니티, 트리트. 이 네 가지는 내가 이 슈퍼를 하면은 이 편의점보다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이 연구를 해야 되는데 연구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기본적으로 자, 강점이 뭐냐. 고객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되고 기존 시장보다 저렴하게 팔아야 돼요. 그러면 전문적인 상품을 취급하고 약점에는 다양한 상품이 취급 불가하고 안지는 인지도, 기업 홍보 이런 게 약점이 있잖아요. 기회는 지금 우리가 저성장입니다. 아주 이때 그 골목 시장을 어떻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거를 빠르게 지금 접근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객의 욕구의 다양화나 개별화, 새로운 신시장 고객이 요구한다 이죠. 기회는. 하지만은 위협적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골목에 제가 얼마 전에도 지방 좀 갔다 왔는데 그 국도에도 다 편의점이 들어와 있습니다. 슈퍼가 없어요. 슈퍼가. 우리 고객에는
어떤 기회의 요소가 없고 대기업이 다 잠식을 하고 이 본사는 대기업 뭐 GS나 CU나 이런 데는 이익이 남겠죠. 근데 이 점주들은 200만 원 이상 150 이상을 팔지 못하면요 150만 원 파는 데는 기본적인 이익이 얼마 되냐면 자기가 인건비 빼놓고 그냥 인건비를 한 200 정도 가져가요. 예? 나머지는 자기 고용으로 다 때우고 있습니다. 200만 원 넘지 않으면은 본사에서 거의 60% 가져가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대규모 상권에 자리 잡기가 힘들고 편의점보다 친숙한 이미지가 부각이 좀 브랜드 이미지가 강하다고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동네 슈퍼에 대한 기본적인 슈퍼마켓을 어떻게 하냐. 슈퍼마켓 혁신 지원을 어떤 지원이라는 게 있다. 그거는 이따가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내용과 같이 어떤 마인드하고 협력도 제고를 상품료 취급률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기본적 키포인트를 갖고 매출액을 향상시킬 수 있는 혁신 활동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상권 분석을 통한 혁신 유형입니다. 기본적으로 라이프라이저형 주택가, 다기능 카페형, 그 다음에 생활 편의점형, 그 다음에 전문점형. 근데 지금은 과거에는 그냥 뭐 생활 편의점이나 이런 쪽에 그동안 작년까지는 그런 모델샵을 주장하고 제가 했지만은 올해부터는 또 바뀌었습니다. 올해 동네,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인형방이 많이 생겼죠. 그게 뭐냐면 일본에는 작년에 제가 갔을 때 후쿠오카 갔을 때 인형방이 뽑기방이 엄청 많았어요.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근데 저는 작년에 아이스크림 전문점하고 슈퍼를 했던 날에 좀 반대했어요. 왜냐?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고 편의점하고 편의점의 상품하고 슈퍼에 하고 그 아이스크림하고 접목시키면 된다라고 했더니 좀 성공을 하더라고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20만 원 매출이 현재 한 110만 원 정도 매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간편식 유기주나 뭐 식품 위주, 야채 첨가. 간편식 유기주는 이제 샵인샵 개념이라 그러죠. 그걸 일명이요. 뭐냐면 떡볶이나 분식들하고 슈퍼하고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반찬집하고 같이 아니면은 베이커리하고 슈퍼하고 그런 걸 만들어야지만이 앞으로 동네 슈퍼가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지저분하게 만들면 당연히 슈퍼는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 주요 고객은 어떻게 하냐? 이 에브리데이 로우 프라이스라는 거는 저거잖아요. 할인점 캐치프레이즈죠? 근데 아닙니다, 이제는. 할인점도 이제는 낮게 소분을 하고 있어요. 그 야채 같은 게. 왜냐? 핵가족이 되다 보니까 전혀 이제는 안 이루어져요. 지금은 동네 슈퍼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합리적이고 초저가를 원하는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를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항상 모든 거를 편의점은 가격이 비싸잖아요. 예? 근데 그래도 요즘에 많이 좋아진 게 2+1입니다. 전에 1+1에서 조금 얘네들도 그 편의점 업계에서 마진을 좀 구축하고자 1+1이 2+1 이렇게 바뀌어요, 지금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타겟으로 가격에 대한 어떤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무조건. 그래서 지금 기존 요 슈퍼마켓은 제가 말하는 동네 슈퍼는 아니고 한 50평 이상에서 100평 정도에 대한 매장들은 어떤 거냐. 보통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그 100평 되는 매장에서는 상품군이 보통 몇 가지냐면 한 6,000에서 7,000가지 아이템을 취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편의점은 이렇게 편의점 상품 뭐 도시락이라든지 간편식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이 두 개의 그 경쟁입니다. 동네 슈퍼는 보통 20평 내, 30평 이하의 점포에서 근데 보통 동네 슈퍼는 작은 데는 10평, 아니면 15평, 20평인데 과연 그 상품들을 몇 가지 취급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많이 취급 못 합니다. 취급하는 상품 수는 한 2,000가지 내외로 축소시켜야 된다는 게 저희 쪽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품 구석이나 가격을 해갖고 고객 만족을 꼭 시켜야 된다. 그래서 기존에 제가 아까 말했던 나중에 기쁜 가게라는 거 있잖아요. 기쁜 가게란 뭐냐? 기존 소매점에서 편리함과 가치를 더한 사업이며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생활의 중심으로 사회적 인프라 기능 및 저성장 시대의 초저가 가격 할인 및 상품 팔림세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신유통입니다. 이거는 현재 제가 이제 올해 우리 저 이사장님하고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해갖고 사업을 해갖고 만든
해갖고 지금 중소기업 그쪽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나 서울시에 들어간 제안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성공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변화될 모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아까 이런 전문점을 만들기 위해서 아까 그렇죠? 상품의 전문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초저가 할인 판매. 첫째, 공산품 판매 순위에 따른 상품화입니다. ABC 분석 아시죠? 파레토 법칙이요. 거기서 회전이 빠르는 상품들을 해야 돼요. 어떤 거냐? 주류, 음료, 과자, 면류, 차류. 근데 무거운 상품들 아시죠? 요즘에는 집에서 쌀을 밥을 안 해 먹어요. 그러면 밥도 안 해 먹어도 여러 가지 조미료하고 그 다음에 세제류는 거의 안 씁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런 거는 대형마트로 가고 이 소형 점포에는 그 팔림새 상품하고 아이스크림에 대한 지금 겨울에도 저도 가끔 가다가 아이스크림을 사면은 5,000원씩 사가거든요. 그거는 요즘에 아이스크림에 대한 부각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소비자들이. 그래서 그런 쪽에 전문점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타 점포와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된다. 편의점의 가격 대비 우위. 편의점의 가격이 보통 마진을 한 가지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과자가 신라면을 봤을 때 보통 한 봉지에 보통 900원, 1,000원이 넘을 수도 있고, 근데 그거 아닐 때는 슈퍼에서는 조금 더 한 700원대나 가격을 좀 싸게 해갖고 경쟁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네 슈퍼는 무조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런 판촉 및 마케팅도 본인 스스로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앞에서 쇼카드를 만든다거나 POP 만든다거나 행사 매대를 만들어서 강화를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 점주의 마인드 교육입니다. 그냥 아까 말했던 상권 분석이라든지 기타 수합 분석 어떤 전략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는 성공하는 예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거는 지금 검증되고 지금 현재 슈퍼에 성공한 사람들은 다 지금 점주의 마인드가 바뀐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O2O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고 옴니 채널화 추진을 해야 됩니다. 이 옴니 채널이라는 거는 좀 이따 제가 지금 준비하는 게 있어갖고 서울시하고 되면은 슈퍼마켓도 대기업들이 지금 진마켓이나 이런 데서 다 배송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동네 슈퍼에서 한 센터에서 그거를 모집을 해갖고 각 지점에 있는 각 슈퍼들 서울시면 서울시에 있는 채널을 만들어서 고객한테 갖다 주거나 고객이 와서 찾아가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조금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있으면 안 되고 매출에 따른 상품 관리 분석도 또 해야 되고요. 또한 어떤 아까 말한 긍정적인 사고, 그 다음에 인적 서비스에 대한 거나 물적 서비스에 대한 극대화를 꼭 해야 됩니다. 그거는 청결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진열 상태를 여러 가지를 다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가장 또 중요한 게 점주 마인드도 중요하지만 시설을 현대화합니다. 그냥 바닥에 깔아놓거나 음료 냉장고도 코카콜라나 기본적인 옛날 방식의 조명등이나 여러 가지 때 이런 등 아니고 LED 등이나 워킹 쿨러 이런 어떤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진열대도 녹슨 진열대다가 막 놔두는 데도 많고 대다수가 그래요. 나이 드신 가보면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포들은 빨리 문을 닫아야지만이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거고, 예? 아니면은 그 분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어떤 기관으로서 정립이 돼야 한다는 게 저희 소견입니다. 정말 설치가 경쟁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지. 요거는 제가 이제 그 가게를 8월 달에 오픈하기 전에 미리 사전에 예상 매출을 뽑았어요. 근데 아주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는 사업을 할 때는 꼭 이런 손익하고 분석을 해갖고 하거든요. 거기는 한 25평입니다. 이제 좀 이따 보여주겠지만 매출을 처음에 60, 80, 100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중간에 인건비 있죠? 이거는 인건비 200만 원씩 나간다고 보고. 근데 현재 110을 팔고 있어요. 근데 거기는 알바를 쓰고 있습니다. 사장은 38살인데 요거는 장안동에 있습니다. 장안동에 있고 2개를 운영하는데
한 군데는 시립대 의문에서 알바를 2명 쓰고 그냥 아무것도 안 나가고 350을 벌고 있어요. 요거 해갖고 지금은 거기는 점포가 한 140 이상 나가고 여기는 지금 알바 2명에 하다 보니까 한 200 정도? 조금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안 나가도 그냥 2군데 해갖고 600 이상을 쑥 벌어오더라고요. 저보다도 낫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제안은 제가 이렇게 했어요. 운영은 이제 본인들이 하고 했지만은 이런 어떤 그 상품대, 임대료, 관리비 이런 것도 마찬가지 분석을 해갖고 동네 슈퍼 사장님들이 내가 이 가게를 했을 때 얼마 투자했을 때는 몇 년도 하고 내가 예를 들어서 140만 원 내년도 하면은 본인이 인컴 뭐 와이프나 이렇게 같이 가족끼리 하면은 얼마 버냐? 한 700만 원 돈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700만 원 번다는 거는 감히 상상을 못 할 겁니다. 근데 보통들 오래되신 동네 슈퍼는 얼마 버냐? 하루에 20만 원 매출 올라요. 그러면 뭐 세 나가고 못 따지면 얼마? 100만 원 근거나게 벌까 말까 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요게 이제 레이아웃을 제가 좀 그려봤어요. 이따 보여주면은 그 인수하기 전에 방이 있고 요렇게 운영했어요. 근데 새롭게 했을 때는 완전히 이 방을 없애고 냉장고 아이스크림 전문점 8대 놓고 포스 이렇게 행사매대 아주 사실 제가 그런 캐드 작업을 못 해갖고요. 엑셀로 다 작업합니다, 저는요. 아쉬운 게 저는 좀 더 공부를 해야 되는데 멀었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레포트 작성할 때도 좀 뭐 그림 그리고 할 때 진짜 저는 고민 들어오는 게 며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동네 그 전에 인수하기 전에 보셨죠? 간판. 정말 이게 지저분합니다. 이게 어느 슈퍼나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예. 완전히 동네인데 시골이에요. 여기는 이제 권리금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저희는 상권을 볼 때 A, B, C 있잖아요. A 상권은 권리금을 상당히 달랍니다. B까지도 50%? B의 C 상권이니까 자리가 별로 권리금이 하나도 없이 들어갔습니다. 보셨죠? 냉장고 쭉. 예? 막 이런 게 뭐냐면은 철제를 해갖고 일반 조립식입니다. 위에 저 등 보세요. 진열대나 막 대충 하잖아요, 대충. 박스 그냥 대충 갖다 놓고. 예, 정말 이 현실입니다. 이게 이 여자 사장님인데 그때 제가 가서 시장 조사할 때 그분이 63인가 4분인데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이게. 조금만 변하면 이 방을 또 꾸며갖고 여기서 먹고 자고 뭐 이렇게. 근데 여기 바뀌었습니다. 아까 보셨죠? 잠깐만, 아까 어디냐? 아이고, 아까 그 간판하고 이 포스대가 이렇게 진열이 바뀐 겁니다. 이제 여기 워크인 쿨러입니다. 이 뒤쪽에 편의점에 쓰는 얼마나 편리한데요. 뒤에 갖다 놓고 툭툭 하면은 편리하잖아요. 여기도 딱 깨끗하게 냉장고 표시하고. 제가 사실 사진 찍는 기술이 없어갖고 이렇게 했습니다. 위에는 다 LED 등 해갖고 하고 진열 딱 하고 이게 아까 방인 겁니다. 방인 거를 아이스크림 쫙.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여기 또 한 가지 특이점은 여기 젊은 사장은 남들은 아이스크림 어떻게 줍니까? 어떻게 주시죠? 동네 사면은 봉지에다가. 예, 여기는 안 그래요. 고객한테 그 백화점 가면 그거 있죠? 그걸 사다가 딱 그러면 여기 어떤 10,000원치 사가도 다 해주고 정말 근데 여름에는 아이스크림의 마켓시어가 비중이 35%에서 지금은 17%로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매출은 뭐 그렇게. 또 여기 보통 보면은 공간을 잘 활용한 거 아닙니까? 위에 일반적인 아이스크림 코너 가면은 이런 이용을 못 해요. 데드 스페이스, 일명 저희는 데드 스페이스를 이 효율적으로 공간 활용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이거는 남들이 이거를 정말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 개선해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됐고요. 제가 여기에 맞춰갖고 또 다른 걸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작년에, 요거는 올해 한 거고, 요거는 작년에
뭐 나들가게 제가 관련돼 갖고 요거는 이제 몇 개 점포입니다. 아까 이건 작년에 제가 이제 자료 해갖고 공단에 넘겨준 자료인데 휘경점, 시립대, 뭐 답심리, 상계, 삼양점 이렇게 해갖고 만든 점포들인데 이것들 사실 이 송파구청도 사실 제가 컨설팅을 해갖고 8억 예산을 뭐 송파구청에다 책정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너무 안 돼갖고 그런 문제점도 제가 제시를 해줬어요. 그냥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다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근데 자 개업할 시 60만 원인데 110만 원으로 이렇게 성장이 됐습니다. 여기 뭐 이렇게 해갖고 POP 만든 거 뭐 전후 이렇게 해갖고 제가 기존에 바꾼 내용들 요거는 이제 그림으로 참조하세요. 요거하고 여기 시립대가 아까 말했던 그 38살 사장이 운영하는 겁니다. 그 전에가 여기도 40만 원 팔던 게 110만 원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 두 개만 예를 들어야겠습니다. 다 똑같이 지금 이런 부분이 뭐냐면은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상들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게 있고 아까 요거는 제가 서울시에서 아까 올해 그 잠깐 한 걸 보여드릴게요. 그 슈퍼가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지금 정말 어려운 이런 형국이 있습니다. 꼭 동네 슈퍼만 아니라도. 근데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바뀌어야 되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 라이프 프로젝트 일 중에서도 과연 내가 어떤 매장을 갖겠느냐. 그리고 거기 따라서 요 옴니 채널 있죠? 이게 이제 앞으로는 소비자 우리 동네에 있는 거를 대기업 편의점이 아닌 이쪽으로 어떻게 가느냐입니다. 정말 이게 앞으로 슈퍼는 정말 없어진다고 보는데 과연 이 없어지는 거를 누가 고민하느냐. 이거는 저도 하겠지만은 지금 이제 중소기업 배정부나 이거 소상공인진흥공단 서울시하고 이거에 대한 이제 숙제를 내년에 제가 또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든지 꼭 제가 지금은 동네 슈퍼만 얘기했는데 이거 말고도 여러 똑같은 업종들은 유사 업종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과연 어떤 식으로 이거를 만들어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전문가들이시잖아요. 공부하신 분들 뭐 있는데 그냥 있지 마시고 계속 공부하다 보면은 이 30년 세월이 금방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30년이지만은 또 뭐 내후년 이렇게 가서 앞으로 이런 소상공인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해야지만이 앞으로 미래 비전이 우리 동네 슈퍼가 살고 동네 슈퍼가 살아야지 지금 지역 경제가 삽니다. 대기업이 살아갔군요.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도 일부 직장 다니신 분들은 나는 꼭 창업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 대중에 계실 거예요. 그냥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에 대한 밑바탕으로 제목만 소상공인에 대한 나는 빵집을 하고 싶다. 나는 음식점을 하고 싶다. 이런 것만 바꾸면 됩니다. 왜냐? 저는 이걸 갖고 제가 유통이라는 거는 외식도 다 유통이에요. 예? 제가 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조금 음식 합니다. 예, 저 빈대떡 잘 하고요. 근데 창업은 안 할 거예요. 왜 하느냐? 그거보다 지금 하고 있는 숙제를 어떻게 하면은 정부기관하고 이런 어떤 소상공인하고의 관계를 중간 매개체 해갖고 한 70대까지 일하자면 어떨까 하고 저는 앞으로 이런 공부를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예. 창업협이 조합 형태로 운영이 되잖아요. 조합 형태가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조합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에 보면 편의점도 벤더사에서 그걸 공급을 해주고 슈퍼마켓 조합에서 공급을 해주는데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가 만나지 않잖아요. 네. 스스로 감안한다 그러면 조합 형태의 슈퍼에 공급해주는 각각의 경쟁력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왜 자꾸 이 허물어지는지. 그거는 지금 아까 말한 점주의 마인드.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조합이라 해서 뭐 조합에서 구매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이제 워낙 그 온라인 채널이 구매가 다변화가 되기 때문에 뭐 GS든 RC든 다 구매할 수가 있어요. 도매업자들. 지금 청량리의 도매업자들이 반 이상이 다 무너졌습니다. 앞으로 대리점도 무너질 것이고 지금 완전히 그 대기업으로 쏠리고 있어요. 지금 제조업체들이. 그러다 보니 제조업체도 지금 아시겠지만 사조 해표 같은 경우는 반 이상의 조직이 무너졌습니다. 점점 그런 그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요. 자, 이 개인 사장님들이 마인드를 갖고 점포부터 변화를 하고 그래서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가격은 항상 변화되는 건데 얼마만큼 내가 그 매장을 위해서 고객하고의 어떤 변화를 가져야 되는데 기존 사장님들은 그냥 가격이 여기가 10원 싸니까 자기가 운전차 끌고 시장 가갖고 구매한다 이죠. 그런 경쟁력이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사장님들이 슈퍼하는 사장님들의 반은 환자입니다. 쓰러지고 뭐 갑자기 응급실에 가서 뇌출혈이라고 진짜 이거는 현실입니다. 왜냐 새벽에 가서 농수산물시장 가서 과일 사와야지. 또 좀 싸면은 돌아다니면서 청량리 용답동 뭐 이런 데 가서 절대 이거는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조합이 조금 싸다고 그게 아니고 일단은 점주 사장님들이 변화를 가져야지만이 근데 편의점 사장님들은 변화하고 있거든요. 반품이 안 되는 게 원칙인데 슈퍼 사장님들은 무조건 반품을 해라 라고 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는 교육부터 시킬 예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그 유통물류학과 3학년 재학 중인 서봉균이라고 합니다. 제가 교수님이 일단은 앞서 조금 설명이 겹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좀 많이 부담이 저는 좀 이렇게 자기 자랑하는 것 같아서 좀 무거운 마음도 있는데 일단 간단하게 제 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경북대학에서 시각디자인과로 전문학사로 졸업을 했고요. 현재는 세종사이버대 편입을 해서 올해부터 3학년으로 재학 중입니다. 그리고 경력은 LG텔레콤 옛날에 도매 대리점에서 이제 근무를 했었고요. 그리고 롯데마트 축산 담당하다가 농협 유통으로 축산 기술직으로 현재 재직 중에 있습니다. 근무지는 지금 창동점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격증이 원래 제가 기존에 컴퓨터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컴퓨터 자격증 6개 하고 이번에 유통관리사 2급 합격을 해서 총 7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다른 학원님들께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까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앞에 교수님이 조금 설명한 자료가 똑같이 조금 있는데요. 제 기준에서 조금만 다르게 설명을 할게요. 일단 요거는 교수님이 설명해 주셔서 넘어가고요. 지금 제가 이제 여기서 보는 거는 이제 2급 필기 과목인데요. 이 객관식이 원래는 100문항이었는데 지금 90문항으로 줄어 있거든요. 그리고 시험 시간은 똑같이 그대로 가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계산기 지참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계산기가 정말 들고 가셔야 돼요. 가면은 2과목, 그러니까 4과목까지 있는데 2과목이 상권 분석이 나오거든요. 근데 물론 뭐 루트나 뭐 전문적인 분수나 이런 계산들은 개인적으로 직접 수기로 해서 푸셔야 되지만 그 외로 간단하게 곱셈, 나눗셈, 뺄셈, 덧셈 다 하는 사칙 연산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자격증 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시험 시간이 되게 쪼들려요. 그래가지고 간단한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산기를 꼭 들고 가시는 거를 꼭 당부를 드릴게요. 저도 안 들고 갔다 좀 많이 힘들었어요. 이 과목 볼 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4과목까지 있는데 과목에 하나 40점 미만이면 어떤 점수를 봐도 그냥 불합격이십니다.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이제 교수님께서는 1급을 좀 집중적으로 설명해서 저는 2급을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총 합계, 그러니까 4과목을 해서 240점을 맞춰서 평균 60점 이상이 나와야 돼요. 근데 한 과목에 60점 점수를 맞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20문제에서 25문제거든요. 그럼 100점이 최소 4점에서 5점이에요. 거기서 절반만 틀려도 과락이 간당간당하죠. 근데 거기서 240점을 넘겨야 되면은 상당히 힘드니까 반드시 이 가점 혜택이 해당되는지 알아보고 가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가점이 10점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230점을 받으시고 가점 10점 받으시면 합격이에요. 근데 이게 저는 가점을 간당간당한 게 되지가 않아서 가점 안 받고 그냥 시험 봤어요. 제가
여기 보시면 이게 자세하게 안 적었는데 농축수 경력 다 해당이 되거든요. 제가 지금 축산으로 경영차 이번에 6년 차로 접어들고 내년이면 이제 내년 초가 되면 이제 7년 차로 접어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좀 이게 서류도 많이 띄어야 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 좀 알아보시고 이제 시험 한번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 통계 자료 이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가져왔는데요. 2012년부터 2014년도까지가 합격률이 굉장히 저조하죠. 근데 이 저조한 이유를 제가 이제 뒤에 조금 이제 문제를 몇 개 보여줄 거예요. 근데 제가 2012년부터 2016년도까지 기출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시험 보기 전에. 그러니까 거의 한 2000문제 정도는 제가 풀었어요. 근데 정말 어렵습니다. 12년도에는 특히 100문제로 들어가고요. 13년도부터 90문제로 줄었거든요. 근데 이 90문제로 줄었는데 이게 시험 시간이 정말 힘든 게 시험이 쉬는 시간이 없어요. 그냥 바로 논스톱으로 진행됩니다. 이게 그래서 전날의 컨디션 관리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문제 배점 1과목부터 4과목까지 문제 항수를 굉장히 눈여겨보셔야 돼요. 이제 1과목하고 3과목이 25문제죠. 여기서 대부분 과락납니다. 무조건. 2과목은 이제 다른 학우님들도 일하시고 밤에 공부하시는데 충분히 감각적으로 푸실 수 있어요. 제가 풀어봤는데. 근데 1과목, 3과목은 대충 공부하시면은 무조건 그냥 다 틀립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15년도에서부터 31%, 16년도부터 해서 42% 올라갔어요. 그럼 이번에는 문제를 어떻게 낼까요? 무조건 어렵게 냅니다. 제가 시험장 가봤는데요. 엄청 많이 봐요, 시험. 한 반에 거의 30명에서 40명 들어가요. 그 제가 이번에 1년이 시험이 3번 있습니다. 근데 제가 2번째 시험에 가서 합격을 한 거거든요. 근데도 장난 아닙니다. 지원 수도 많고, 유통회사에서 제가 이제 유통업에서도 저도 뭐 조금 근무를 했지만 지금 지원 자격 조건 자체도 유통관리사가 없으면 아예 지원이 못 되는 걸로 점점 바뀌고 있는 추세예요. 물류 쪽도 물류학과, 물류관리사, 토익 몇 점 이상 아니면은 지원도 불가능합니다. 이게 유통관리사는 이제 더 이상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유통회사들은 예전에 제가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기준이 없었어요. 그냥 제한이 없음. 근데 지금은 유통관리사 자격증 소유자 또는 그 학과를 졸업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그래서 제가 다른 학우님들께 조금 팁을 어떻게 하면 좀 좋을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공부를 좀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무작정 문제부터 안 풀고요. 그 책 맨 앞에 서두가 적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진짜 많은 답이 나와 있어요. 이제 교수님, 이거는 제가 적은 건요, 2급에 대한 대분류, 그러니까 대분류 시험 들어가는 것만 보는 거예요. 한 1과목에 하나, 둘, 셋, 넷, 5개. 이게 대분류거든요. 중분류, 소분류까지 가면은 한 과목에 소분류만 30가지가 나와요. 이거를 정상적으로 공부를 하면은 엄청 오래 걸렸죠. 한 과목만 해도. 근데 4과목까지 있어요, 이런 게. 거기다가 4과목 같은 경우는 정보기술이 발달됨에 따라서 문제가 계속 바뀝니다. 매년. 제가 다 풀어봐서 좀 많이 충격을 느꼈어요. 저도 이게 많이 겪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조금 팁을 말하고 싶은 거는 공부를 하기 전에 자기가 무엇이 취약한지 과목만 보고 일단 판단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면 저희 지금 공부하는 게 여기 해당이 다 됩니다. 저희 과가.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직접 공부를 해보는 1학기만 수업을 듣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권 분석이 제가 1학기 수업 듣는 중에 과목이 내용이 많이 부족했어요. 그리고 유통정보, 이 부분은 컴퓨터 일반 지식 무조건 들어가거든요. 컴퓨터 공부를 기본적으로 한 사람들이면은 많은 단어와 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공부를 안 하면 상당히 많이 힘든 과목이 되실 거예요. 그 1과목하고 3과목은 저희가 1학기 때 제가 배웠던 경영학원론부터 해서 소매 마케팅 뭐 등등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솔직히 말해서 1과목과 3과목은 조금 편했어요, 저는. 그래서 다음에 이게 제일 책에서 그냥 떠온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은 여기서 하는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전 이거를 읽고 시험 문제 풀었어요, 바로.
지금 1과목 보시면 이게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핵심만 조금 읽어 드릴게요. 1과목 유통 물류 일반 관리고요. 과락이 제일 많이 나오는 어려운 과목으로 유통관리, 물류관리, 소매 물류 세 부분으로 구분되면 이 중에서 유통관리에서 50% 이상이 출제됩니다. 여기서 벌써 적혀 있어요. 유통관리 부분에서 50%면 맨 처음에 아까 보셨겠지만 25문제가 나와요. 그 중에 유통관리 부분만 알아도 50점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벌써 갈려요. 1과목에서. 그리고 유통관리는 유통학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다루므로 기본 개념을 꼼꼼히 숙지하고 내용 이해와 함께 용어를 철저히 암기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되게 당황했던 게 제가 나중에 문제 보여드릴게요. 2012년도 1회 문제를 제가 처음 풀었어요. 그게 100문제거든요. 25, 25, 25, 25, 100이에요. 근데 풀자마자 저 어디서 났냐면요. 1과목, 3과목에서 바로 과락 났어요. 25문제 중에 10개 맞았어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풀었는데. 근데 여기서 왜 틀렸나라고 저는 한 해를 풀면 무조건 체크를 하고 오답 노트를 반드시 적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시간이 될 때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적는 게 아니라 저는 눈으로 외우는 거를 습관이 들려가지고. 그래서 봤는데 제가 단어를 되게 많이 모르고 있어요. 제가 유통업에 도매도 있었고 소매에서 있었고 소매 축산업에도 계속 있지만 이게 경력은 분명히 모자르지 않는데 이거를 남한테 설명하는 이론과 그 단어를 모른다면은 그거대로 이론이 되게 취약하고 남을 누군가를 가르칠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이 처음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많이 했고요. 그 마지막에 보시면요. 유통 경영 전략 부문에서 경제학과 마케팅 용어가 자주 출제된대요. 저희 공부하시는 단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진짜로. 근데 그 부분만 확실하게 알고 들어가셔도 제가 볼 때 한 40%는 먹고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과목이 상권 분석인데요. 이 부분은 수학적 계산 능력이 많이 요구돼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론적인 부분도 많지만 수학적 계산 능력도 거의 제가 볼 때 한 3분의 1 정도는 20문제에서 한 5문제, 6문제는 계산 문제 무조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어려운 게 3문제예요. 그 3문제가 복잡한 루트와 방정식을 사용해서 풀어야 되니까 요거는 개인의 선택에 맡기면 되고요. 저는 안 풀었어요, 과감하게. 그냥 찍었습니다. 대신 아는 부분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시간적으로 되게 유리할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했고요.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은 상권 분석 방법과 확률적 모형을 중심으로 기출문제를 충분히 풀어 정리해야 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계산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뒤로 넘어가면은 뭐 거기 제가 각 과목당 한 문제씩만 따왔어요. 문제가 되게 길어가지고. 근데 보면은 무슨 뭐 학자의 모델 이론 거기에 내용이 막 있어요. 깁니다. 보기 하나당 2줄, 길면 3줄, 4줄까지 가요. 그런 문제가 20문제에 있는 거예요. 이 과목에만. 근데 오지선다잖아요. 엄청 시간 걸려요. 1분 안에 제가 볼 때는 유통관리사 2급 2분 안에 못 풀면은 다 못 풀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모델 이론을 엄청 많이 외워서 그냥 그것만 들고 풀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과락만 면제하자. 전 자신이 없었거든요. 어느 세월에 수학적 계산을 다 하고 문제를 풀어요. 그래서 했고 3과목으로 넘어가면은 점포관리, 상품관리, 판매 촉진 활동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마케팅 전반의 내용들이 다수 출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경영학 전반의 내용이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저희 1학기 때 경영학원론 제가 들었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 가면은 인적 자원관리, ERP, MRP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내용들이. 그 부분이 여기에 해당이 다 돼요. 저는 유통관리사라고 해서 경영학이랑 전혀 관련 없겠지 생각했는데 여기서 완전 통수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오답 노트를 적었어요, 여기서. 3과목도 굉장히 다르게 많이 돼요. 25문제인데 4점씩이잖아요. 25문제인데 10개만 틀려도 바로 간당간당하죠. 45점밖에 안 돼요. 그 남은 과목에서 15점을 오버해서 채워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자신이 없으시면은 제가 볼 때 저희 경영학 이론 강의만 충분히 잘 듣고 해도 50에서 60은 그냥 나와요. 그냥 강의만 꾸준히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시험 보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기 전에 책 한 2번, 3번만 봐도
큼직큼직한 거 밑에 적어놨거든요. 이게 되게 많아요, 용어가. 근데 제가 몇 개만 적었는데 사업 부재 조직과 매트리스 조직, 고객 생애 가치와 CRM 등. 예, 다 아시는 내용이고 공부하셨던 부분일 거예요. 유명한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들. 예. 그래서 그거 하시고 이제 마지막이 이게 제가 이거 좀 오류가 났는데 유통정보 이해, 유통정보 시스템, 물류정보, 전자상거래 이해 등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밑에 쪽에 보시면 포스 시스템, 벤과 EDI, 칼스 SCM 관련 정보 시스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유통과 물류의 그런 정보와 기계가 합쳐져 있는 단어에 해당되는 부분은 다 일로 들어갑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도 엄청 많아요. 바코드부터 시작해서 칸 13, 칸 21 이런 거 용어가 엄청 많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자기가 풀고 찝어서 외워갈 것인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게 책이 두꺼워요. 그래가지고 스캔이 안 돼요. 책의 두께가 진짜 이만합니다. 기출 문제집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방법이 없어서 사진만 찍어 왔는데, 이제 요거는 제가 아까 출제 경향 그 글 적어 놓은 거 있잖아요. 요것만 사진 찍은 건데 페이지가 요렇게 하고 원래 한 장 더 있어요. 근데 엄청 빽빽해요. 이게 지금 보시면 글씨가 조금 작아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아까 제가 대분류 적어 놓은 게 여기만 적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시니까 꼭 공부하시기 전에 한번 꼭 반드시 정말 꼭 확인하세요. 뭐가 부족한지 먼저 짚어야 기출 문제집을 풀든 이론으로 공부를 하든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메꿔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느끼는 게 기출 문제집에 있는 핵심 키워드. 제가 이거를 사고요. 이게 좀 제가 자랑 같아 좀 말하기가 조금 그런데 제가 이거 20일 동안 다 풀었습니다. 이게 기출 문제집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20일 동안 하루에 1회 틀린 거 무조건 오답 다 적고 집에서 강의 듣고 남는 시간을 전부 다 그냥 틀린 것만 봤어요. 2점 문제. 예. 근데 여기 제가 개인적으로 소견을 진짜 말하는 게 뭐냐면 핵심 키워드만 7장이에요. 꽉꽉 채워서 완전 빽빽해요. A4 용지 한 장 한 장만. 근데 이거는 자주 출제되는 용어들만 적어놓은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유통관리서 공부해야지 그러면 일단 가면요 기출문제집이랑 그냥 일반 책 두 개가 있어요. 그럼 그냥 일반 책 사요 보통. 근데 그 일반 책 사는 이유가 뭐냐면 자신이 없어서 사는 거거든요. 제가 정말 이거를 관련도 종사를 안 했고 일도 안 했고 정보도 모르면 당연히 이런 책을 사는 게 맞지만 저희는 재학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잖아요. 교수님들께서 충분한 강의를 해주시고 도움이나 자료 같은 거를 많이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을 잘 들었으면 기출문제 사도 불만이 없어요. 이게 정말 아무 문제 없거든요. 근데 이런 책을 먼저 사요. 그럼 이런 책을 사면 얇냐? 얇지도 않아요. 제가 이거 말고 집에 이런 책이 또 있거든요. 이런 책이 750페이지인가 그래요. 문제까지만 해서. 근데 이런 책이 이 소분류 하나에만 몇 장이 들어가 있겠어요. 근데 그 소분류 다 해서 대분류 하나 묶으면 이만큼 나와요. 이런 게 4개예요. 그 두께가 이만하죠. 그거 언제 보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냥 밑줄야 본줄 모르면 알 때까지 계속 봐야 되니까 그냥 이거 샀는데 이거 샀으니 조금 적겠지 했는데 그것도 7장 빽빽하고. 그래서 학우님들께 반드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자신이 있으시면은 이거 사세요. 기출문제를. 굳이 꼭 이 책이 아니라 기출문제집 많이 있잖아요. 그거 보고 핵심 내용이 뭐가 많이 나오나 내가 아는 내용이랑 겹치는 게 맞나 안 맞나를 먼저 구분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고 과목 보고 시험 문제 풀면은 충분히 한 달 만에 합격하실 수 있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 상무님이나 대표님 저보다 훨씬 오래되셨잖아요. 저의 배로 근무 오래 하셨고 하는데도 방금 얘기하셨잖아요. 시험 문제랑 내가 알고 있는 현장 경력이랑 이거는 별개예요. 공부는 달라요. 저도 그거를 풀면서 느꼈어요. 완전
그런데 지금 이렇게 꽉 차 있어요. 이렇게 꽉 차 있는데 이런 게 7장입니다. 그래서 이거 빨간 걸로 계속 동그라미 친 게 뭐냐면 이 단어에 대한 핵심 키워드만 기억을 하고 넘어가려고 친 거예요. 왜냐면 시험 문제 풀 때 잘 공부 많이 한 사람들 다 읽고 안 풀잖아요. 중간이나 처음만 보고도 그냥 풀어요. 그거를 왜 시간이 아까우니까,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공부하면 좋겠지만 저희 사람이란 게 욕심이 있잖아요. 성과를 내고 싶고 짧은 시간 안에 고효율을 내고 싶어하는 게 욕구니까 저도 그거에 맞게 그냥 열심히 행동했어요. 단지 그냥 잠자는 거, 노는 거, 술 먹는 시간 다 뺀 거예요. 그냥 여기 1시간씩 2시간씩 투자를 한 것뿐이어서. 근데 다른 학우님들은 시간이 좀 여유가 되시면은 조금 더 길게 잡으시고요. 저는 진짜 되게 촉박해서 이번에 못 보면 언제 볼지 모를 것 같은 그런 압박감이 드니, 제가 이게 축산기술직에서 현장에서 일하다 보니까 주말에 잘 못 쉬고, 저희도 이제 업무 파트가 다 정해져 있어요. 저는 이제 아까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저 축산기술직이라서 말 그대로 고기 자르는 일을 해요. 그 일을 노동일을 하고 집에 가서 강의 듣잖아요. 30분 무조건 자요. 졸아요, 강의 듣다가. 근데 이거를 언제 공부하겠어요? 지금 지금 다 학원님도 김장 담그실 이제 막 준비하시거나 김장 담고 계시잖아요. 그 돼지고기 저희 창동점이, 제가 재직하고 있는 창동점이 축산 팀에서만 평일 매출이 1억이 넘습니다. 근데 작업 인원은 남자가 10명밖에 없고 여사님이 10명인데 여사님들은 보조만 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작업은 남자 10명이서 매출 하루 1억 원씩 다 메꾸고, 주말만 되면 주말은 이제 배로 나오죠. 근데 언제 공부하겠어요? 저는 이게 되게 압박감이 들었어요. 이거를 시험 보고 싶을 때. 지금 아니면 못할 것 같아서 그냥 무조건 했어요. 그냥 되든 안 되든 일단 도전하고, 이번에 안 되면 원래 11월에 시험 보려고 했어요. 네, 거기까지 잡고 있었어요. 이거는 그냥 해보고 안 되면 그냥 다음 거 하자.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과목이 또 나눠져 있어요. 제가 가져온 거는 1과목, 2과목, 3과목만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4과목이 사진이 안 나오더라고요. 책이 두꺼워서 스캐너에 넣었는데 애가 이 접히는 부분이 다 시꺼멓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돼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좀 글씨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많이 공부를 했고, 그리고 그 옆에 V자는 제가 한 번 볼 때마다 못 외운 거 계속 똑같은 걸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저는 이게 쓰면서 외우면 진짜 힘들더라고요. 이거 도대체 누가 만든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쓰면서 외우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게 더 빠르고 외우기 쉬워가지고 눈으로 보거든요. 이렇게 눈으로 봐도 이만큼 못 외우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만큼이. 이걸 저걸 외우려면 몇 번을 읽어야겠어요? 못해도 10번 이상, 최소 10번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저 용어가 나왔다, 바로 머리에서 떠올려야 되는 상황이 돼야 되니까. 왜냐면 모르는 부분은 포기하고 가니까. 저는 거기서 확실하게 호불호 갈고, 모르는 부분 포기해, 대신 아는 부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자 해서 저렇게 체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학우님들도 공부하실 때 체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 방법이 좀 틀리지만 저는 좀 이게 편해서 이렇게 했고요. 자, 그리고 이게 아까 잠깐 얘기했던 건데요. 이론 플러스 개인적인 문제집의 이론 부분 가지고 제가 처음에는 공부를 했지만, 기출문제집을 구매하고 나서 모의고사 2012년도 1을 풀었는데 결과가 참담했다고 제가 적어놓은 거예요. 첫 번째, 교과서적인 이론만으로 기출문제를 푸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희가 제일 잘하는 SCM으로 그냥 정의만 제가 이해하는 대로 설명을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전 과정을 효율적으로 해서 통과하겠다는 거잖아요. 문제집에는 그렇게 안 냅니다. 어떤 기업이 뭔가를 행했을 때 이게 SCM에 부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아니면 이게 뭐에 해당되는지라고 적어요. 거기서 고르래요. 근데 당연히 모르죠. 나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나오네. 이게 엄청나게 갭이 큽니다. 왜냐면 이제 학우님들도 많은 부분이 이제 자기가 근무하고 경력으로 쌓아왔던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인쇄업이 돌아가는데, 사실은 인쇄가 이렇게 돌아가서 어렵진 않은데 이런저런 설명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시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저도 공부해보니까요,
이거를 책으로 그냥 읽으면 별거 아니거든요. 아, 이 정도면 합격하겠다. 문제 딱 들어가잖아요. 내용이 다른 내용 나와요. 없는 내용이 나와요. 없는 내용. 근데 답은 SCM이래.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이게 뭐 멘탈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참담했고, 두 번째는 공부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첫 모의고사 시험부터 과락. 그리고 2012년도 거 제가 3회를 다 풀어봤댔잖아요. 제가 첫 번째 과락이고요. 두 번째는 과락 아닌데 불합격이고요. 세 번째에서 평균 60을 턱걸이했어요. 2012년도 거만. 그럼 2012년도 게 왜 합격률이 저조한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를 제대로 안 했으면은 후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부분이 유통관리사 2급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학우님들께서도 자격증이나 공부 많이 해오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저도 컴퓨터 공부를 굉장히 오래 했는데 제가 자격증이 6개라고 그랬잖아요. 한 번에 붙은 게 한 개도 없어요. 최소 2번이에요. 그러면 1년에 한 번 보는 자격증도 있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 그때 저는 다행인 게 그때 많이 풀어봐서 노하우를 익혀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때가 제가 고등학교 때 좀 늦게 공부했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부터 2학년 끝날 때까지 자격증 딴 게 6개인 거예요. 근데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컴퓨터는 또 필기가 아니라 실기도 보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을 한 20번 정도는 본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갔을 때부터 이제 아시겠지만 OMR 카드 작성하는 것부터 엄청 차이가 날 거예요. 왜냐면 이거 90문제라서 무조건 틀려요. 가서 안 틀린 사람 못 봤어요, 제가. 거기 안에 30명이, 제가 보는 반이 35명 있었거든요. 이 OMR 카드만 바꾼 사람이 8명이었어요. 제가 기억하는 게. 다 손들어요. 바꿔요. 근데 이게 논스톱으로 진행되고 시험은 90문제야. 과락이 있지. 근데 중요한 게 또 아시죠? 검은색으로 다 90번까지 다 마킹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점수가 채점이 되니까. 이 부분에서 무조건 한 명은 아웃해요. 제가 볼 때는. 제가 경험을 해봐서 말씀드린 거예요. 컴퓨터 시험 문제는 길어야 뭐 40개, 50개 이거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는 90개예요, 90개. 거기다 컴퓨터는 4지 선다지만 이건 5지 선다고. 이게 체감상으로 정말 느끼는 게 많이 틀렸어요. 그동안 공부해왔던 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다른 자격증도 마찬가지시겠지만 고려를 많이 하셔서 공부를 시작하시면 되고, 가시기 전에 꼭 무조건 OMR 카드 체크하는 거 꼭 연습하시고 가세요. 자기 이름 쓰는 것부터 틀려요. 긴장한 사람들은. 그리고 이제 이게 이론과 기출문제 차이인데요. 이게 제가 가지고 있던 이론 교과서 중에 부분이에요. 이게 좀 글씨가 좀 작아졌는데 여기 제일 좀 그나마 보이는 거, 편의점의 기본 조건, 입지와 편의성, 시간상 편의성, 상품 구세상의 편의성, 우호적인 서비스, 소인원 관리. 자, 저희 다 아는 내용이죠. 문제는 이렇게 안 나온다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문제는 절대 여기서 고르세요라는 말은 안 나와요. 편의점이 뭐가 어떻게 됐고, 편의점을 하면 저 고마진 이런 거 다 도시잖아요. 고가고 고마진 이렇게 했는데 다음 주 이 업태에 해당되는 종류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무조건 최소 못해도 제가 볼 때는 한 모의고사 5회 정도는 풀어보셔야 되지 않나. 그거 아니면은 가서 무조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게 진짜 기출문제 있던 거예요. 2012년도 이후에, 그러니까 제가 불합격한 과목이에요. QR과 직접적 관련이 가장 약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 나요, 진짜로. 저희 QR 뭔지는 알죠? 다. 머릿속에 배우고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퀵 리스폰스라고. 저도 이거 보고 당황했어요. 문제가 왜 이래.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고, 이게 1과목 문제예요. 과락이 제일 많다던. 그래서 답이 3번이래요. TPS고요. 해설은 이렇게 나와요. QR은 생산, 유통, 관계, 거래 당사자가 협력하여 소비자에게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SCM의 응용 기법이다. 네, 이거는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그 뒤에 TPS는 도요다 생산 방식으로 생산 능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생산 시스템 방식이다. 즉 인력과 설비 등 생산 능력을 필요한 만큼 유지하면서도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작업 정보를 긴밀하게 교환하는 협동적인 생산 시스템이다.
이거 아시는 분 있으세요? 전 이거 풀었을 때 몰랐었어요. 이렇게 나와요, 문제가. 그래서 이때 불합격했고요, 그냥 모의고사. 그리고 이게 좀 길어요. 진짜 질문이 이렇게 나와요. 이게 2과목 상권 분석. 이론적 상권 분석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한번 좀 읽어보시고 조금 치다가 넘어갈게요. 읽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글씨가 좀 작구나. 예. 좀 읽어드릴게요. 레일리 모델에서는 작은 도시의 구매력이 큰 도시로 흡입된다는 것을 각 도시까지의 거리 제곱에 비례하고 도시 인구에 반비례한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이게 1번이고요. 컨버스 모델은 소매 인력의 제2법칙이라고도 하며 각 도시에 상대적으로 흡입되는 구매력 정도가 동일한 분기점을 구할 수 있다. 이게 2번. 허프 모델에서 매장 면적과 거리 저항에 대한 가중치를 매번 계산하여 부여하는 것은 소비자의 상업시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상품과 지역에 따라서 일정치 않기 때문이다. 이게 3번이고요. 유추법은 일반적으로 CST 분석을 토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신규 점포뿐만 아니라 기존 점포에도 활용할 수 있다. 이게 4번. 독일 크리스톨러의 중심지 이론에서는 상업 중심지로부터 가장 이상적인 배후 상권의 모양의 육각형이며 정육각형 형상을 가진 상권은 중심지 거리의 최대 도달의 거리와 최소 수요 충족 거리가 일치하는 공간이라고 하였다. 이게 5번이에요. 여기까지가 보기예요. 한 문제. 이거는 14년도 1회 첫 번째 시험 때 2과목에 나온 36번 문제예요. 이게 그냥 모르시면 한번 찍어보세요. 몇 번 같으신가요, 이게? 이게 보시면은 답이 1번이에요. 근데 이게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아이고. 이렇게 길어요. 이 레일리 모델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게. 근데 여기 말고 그 밑에 원래 부가적인 내용은 계산 방정식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 이론만 이만큼이 된다. 그러니까 엄청 긴 거죠. 그리고 요거는 조금 이게 쉬워서 좀 쉬운 문제로 갔어요. 이거는 13년도 거고요. 다음에 설명하는 소매상의 가격 전략을 차례대로 나열한 것은 A번 경쟁 점포가 더 싼 가격으로 판매하면 그 차이 혹은 그 이상을 보상해준다는 가격 전략. B번 촉진용 상품을 대량으로 구매하여 일부는 세일용으로 판매하여 저가격 이미지를 구축하고 일부는 정상 가격으로 판매하여 높은 이윤을 달성하고자 하는 전략. 이제 요거에 맞는 걸 고르시는 거예요, 이 보기에서. 근데 경쟁 가격 상시 저가 1번이고요. 경합 가격 미끼 상품 가격 2번이고 보상 가격 로스 리더 3번. 경합 가격 고저 가격 4번. 그리고 5번은 보상 가격 특별 할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답은 뭐냐면요, 4번이고요. 네, 해설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문제가 좀 많이 다르죠? 생각하신 거랑. 그래서 이 문제 이게 3과목인데요. 여기 3과목 중에서 쉬운 거 뽑아온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조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락을 안 당하시려면 이 부분 쪽을 집중적으로 좀 짧고 확실하게 빨리 보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제로 이거는 이제 재작년 마지막 3회 시험 때 나온 4과목 예시 문제고요. 이제 SCM의 추진 유형으로 가장 옳게 짝지어진 거. 아까랑 똑같은 방식의 문제예요. 근데 똑같은 방식의 문제인데 보기가 길죠. A번 제가 읽어볼게요. 1985년 미국의 패션 어페럴 산업에서 공급 체인의 상품 흐름을 개선하기 위하여 소매업자와 제조업자의 정보 공유를 통해 효과적으로 원재료를 충원하고 제품을 제조하고 유통함으로써 효율적인 생산과 공급 체인 제공량을 소화시키는 전략. B번은
제조업자로부터 유통업자에 이르는 상품의 물류 체계를 신속하게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EDI 바코드 스캐닝 기술을 통하여 자동화된 창고 관리 및 재고 관리를 지원하여 물류 및 조달 체계 합리화를 도모하는 전략. 그러니까 저는 이거 풀었을 때요, 그냥 A번만 보고 바로 찍었어요. 보기가 겹치는 게 딱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답이 뭐냐면 4번이고 QR이고요. 그 다음이 크로스 도킹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크로스 도킹이랑 이 사전적으로 여기서 설명하는 크로스 도킹이랑요, 여기서 설명하는 크로스 도킹 설명이 다르죠. 저도 이런 거 보고 좀 많이 놀랐어요. 이게 진짜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공부하실 때.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QR 같은 경우는 패션 및 섬유 관련 제조. 아까 앞에서 외울 때도 제가 QR은 패션 섬유 제조 동그라미를 치면서 외웠었어요, 앞부분은. 근데 바로 읽자마자 그냥 QR 찍었어요. 근데 보기가 이거 하나더라고요. 다른 거가 있나 봤더니.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공부를 이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요 틀린 부분, 지금 비 많이 내리죠? 이 부분이 2012년도 거거든요. 푸자마자 바로 틀렸어요, 이렇게. 이러면 점수가요, 하나, 둘, 셋, 넷, 4개죠. 5점씩 해서 20점까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공부를 많이 하고요. 이게 밑에 보면 해설집이 있어요. 해설을 가리고 풀고 바로 그 자리에서 확인해서 틀리면 틀리는 대로 다 옮겨 적었어요, 공책에다. 그렇게 안 하면 90문제, 100문제를 소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학우님들께서도 공부를 하실 때 이제 각자 방법을 찾으신 분들은 굉장히 좋지만, 이게 다른 부분이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조금 이런 걸 참고를 하셔서 하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많이 틀리면 안 되고요. 이거는 조금 쉬울 때, 공부를 해서 맞았을 때 채점을 한 거를 그냥 사진으로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정말 읽는데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립니다. 제가 몇 번이나 얘기하지만 했고요. 이제 저는 이게 뭘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간략하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론 지식과 실전 문제는 차이가 반드시 난다는 거 인지해 주시고요. 공부를 하면서 반드시 중요한 게 반복적인 학습과 많은 문제를 풀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격증이 이 공부 방법 다 똑같거든요. 근데 자격증 중에서도 쉬운 게 있고 어려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면은 제가 가진 자격증 중에 제일 쉬운 게 워드 프로세스 1급이에요. 이거는 누구나 다 딸 수 있어요. 고등학교, 중학교도. 근데 제가 컴퓨터 관련 자격증 중에 제일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웹 디자인 기능사라고 홈페이지 만들고 제작한 디자이너 따는 자격증이 있거든요. 그거 1년에 시험이 2번밖에 없고요. 제가 처음 시험 봤거든요, 그거를. 제가 1회, 2회를 봤는데 1회에서 합격률이 18% 나와서 떨어졌고요. 2회에서도 겨우 붙었어요, 특허를. 100점 만점에 70점 받아가지고. 근데 그때도 합격률이 23%였어요. 근데 그거는 필기 실기 다 봐야 되고요. 필기는 당연히 이제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색채학 당연히 들어갑니다. 컴퓨터적인 기본 기능과 단축키, 그리고 색 조합, 이런 식욕, 세계 심리 당연히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자격증 문제를 풀다가 워드 1급 정도의 수준을 풀다가 그 자격증 풀면 못 풉니다. 그거 생각하고 그대로 덤비면은 절대 안 돼요. 그리고 1일 2회 모의고사를 푸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좀 되게 힘들어요. 무조건 시간을 딱 알람을 맞춰놓고 저는 풀었거든요. 처음에 한 3분의 1은 제 시간 안에 다 못 풀었어요. 정말로. 시간이 정말 촉박해요. 이게 여기서 막 지문이 이만하면은 여기서 읽고 고민하는 순간 1분 지나갑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고민하는 순간 1분 지나가고, 고민하는 순간 고민이 다 끝나면 2분, 3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모든 90문제를 풀면 언제 마킹 할 시간이 없죠.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반드시 1일 1회 모의고사, 그러니까 이론에 있는 문제집 말고요, 반드시 기출문제집을 푸셔야 돼요. 정말 힘드시면은 과목별로 끊어서 20분씩 해놓고 풀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다른 학원님들께서도 저랑 똑같이 직장 다니시고 이게 학업을 종사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미래를 위해서 학업에 전념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다른 학우님들과 똑같지만 제가 이런 강의를 할 수 있게 된 게 정말 좀 어떻게 보면 교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게 감사하고, 제가 좀 약간 좌절한 것 같아서 좀 그런데, 그래서 다른 학우님한테 정말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저의 그런 노하우와 경험을 다른 학우님들한테는 꼭 이거를 전달해서 그냥 무조건 시험 보지 마시고요. 한 번이라도 무조건 풀고 감을 잡으신 다음에 꼭 시험을 보세요. 정말 많이 다르니까. 모르는 부분 같은 경우는 오답노트 적고 나서 공부를 했다고 제가 몇 번이나 얘기했지만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말하는 건 암기를 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법, 제가 옛날에 TV를 볼 때 TV에서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자식들 공부 잘할까 이런 프로그램을 한창 많이 했었잖아요. 제가 그때 봤을 때 딱 2개 들은 게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듣는 걸로 외우는 사람이 있고 듣기만 해서 잘 외우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시각적으로 공부를 해서 잘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미친듯이 쓴다고 이게 답이 아니라고 저는 그거를 대학교 때 공부하면서 느꼈어요. 그러니까 적으면서 하시는 것도 그게 좋으시면 그게 하시고요. 눈으로 보거나 듣는 걸로 해서 꼭 외우세요. 저 같은 경우는 눈으로 보는 거로 외우는 게 조금 빠르고, 외국어 같은 경우 저는 들어요. 그냥 안 쓰고.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했거든요, 여태까지. 지금도 뭐 하고 있지만. 물류관리사를 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회사 일도 좀 많이 힘들고 그래서 요즘 조금 진도가 느린데, 다른 학원님들도 이제 안 따셨거나 유통관리사를, 아니면 뭐 다른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저의 이런 노하우를 조금 자기 방식대로 바꿔서 공부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 학교를 다니는 이유가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제일적으로 근본적인 건 공부하러 오셨으니까, 공부를 했으면은 저는 성과는 무조건 하나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 왔거든요. 어느 정도 목표와 욕심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학원님들도 물론 많이 하시고 엄청 고생하시고 그러겠지만, 이렇게 마인드를 가지시고 하시면 좀 더 알찬 학교 생활을 하면서 다 얻어가고, 자기 진로에 대해서, 생각에 대해서 조금 저도 고민이 많지만 다른 학우님들도 더 좋고 더 넓은 시야를 가지면서 학교생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해왔고요. 오늘 이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